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신형인 화성포 19형으로 ICBM의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북한 매체 보도 내용 전해주시죠. 네, 북한 대내 매체들이 어제 발사된 미사일 소식을 오늘 아침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조선중앙TV엔 발사관이 기립하는 모습부터 발사 순간까지 전 과정을 담은 영상을 반복해서 송출하며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화성포 19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대 정점 고도 7,687.5km까지 상승해 거리 1,001.2km를 85분 56초 동안 비행했고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면 지난해 12월 발사한 화성 18형보다 최대 정점 고도는 1,100여 킬로미터, 비행 시간도 12분가량 늘어난 겁니다. 어제 시험 발사 현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도했고 딸 주혜가 동행한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어제 시험 발사 성공이 전략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연구하는 데 획기적 이정표를 세우는 중대한 시험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ICBM 화성 19형이 지난 2021년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된 국가 핵무력 건설 계획에 따라 기존 화성 18형과 함께 운용할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신형 ICBM 발사 성공으로 핵무력 개발에서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됐다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아침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고각 발사했습니다. 어제 우리 군은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IC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최근 북한이 공개한 12축짜리 신형 이동식 발사대 사용 가능성도 분석 중이라고 밝혔는데 오늘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발사대는 11축짜리였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기존 화성 11형, 18형과 비교해 화성 19형의 경우 탄도 부분이 뭉툭한 점을 주목하며 다탄도 탑재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를 놓고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한 목소리로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이번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사용된 징후는 없다면서도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 이어 열린 공동 기자회견. 한미 양국은 북한의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We condemn it in the strongest terms. The latest launch of many and other provocative actions that it's taken. Flagrant violations all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이은 ICBM 발사로 국제사회 안보 불안이 더 커졌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대북 제재 조치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번 ICBM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사용됐는지 질문해 아직 징후는 없지만 최종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see any indication at this point that there was Russian involvement, but again, we'll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and our allies in the region to analyze this.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 규모를 묻자 김용현 국방장관은 포탄만 1,000만 발 가까이라고 답했습니다. 100만 발, 200만 발이 아니고 1,000만 발에 가까운 수백만 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한 1,000여 발 정도. 미국은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가 100년 만에 외국 병사를 자국에 받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 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가 빠진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가운데 우리 외교국방장관은 이번 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유지된다고 말해 미묘한 표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군 8,000명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돼 군사작전 훈련을 받고 있고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군 8,000명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정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군의 포병과 무인기, 참호 공략을 포함한 기본 보병작전 훈련을 시켰고 군복과 장비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교전하다 부상을 입은 북한군의 모습이라는 영상이 우크라이나 측의 SNS에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영상 속에서 남성은 러시아군이 제대로 된 무기도 주지 않고 공격에 참가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얼굴 대부분을 붕대로 감은 남성이 힘겹게 말을 이어갑니다. 한국어 말투에선 북한 억양이 묻어납니다.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계정에 북한군의 모습이라며 올라온 영상입니다. 40명이 함께 있었는데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주장합니다. 할아버지 없어. 정확한 이야기들을 들었으나 이전에는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임무를 맡기기로 해놓고선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비난합니다. 저희가 쿠르스크에 조성해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러시아 얘기들은 공격전에 아무런 정찰도 하지 않고 저에게 군사 무기도 주지 않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거라며 러시아는 전쟁에서 질 거라고도 경고합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은 최신형 무기로 무장했다고 말하는 이 남성이 실제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북한군이 아직 전투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미국 측 분석엔 배치되는 겁니다. 앞서 리투아니아 비정부기구 대표는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이 처음 맞닥뜨렸고 북한군은 한 명 빼고 모두 숨졌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존한 한 명은 몽골계 원주민인 부랴트인이라는 서류를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통화 육성 공개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초반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여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운영위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공개된 녹취 그리고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 되겠죠? 네, 대통령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일부 증인이 불출석하자 야당이 고발 조치를 시사하고 여당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오늘 국감의 가장 큰 쟁점은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공천관리위원회가 나에게 들고 왔길래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김영선을 해주라고 했다고 말했고 이에 명 씨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시점은 대통령 취임과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이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경선 시점부터 명 씨와 연락한 기억이 없다는 앞선 대통령실의 해명을 거짓으로 규정하고 이를 집중 추궁할 방침인데요.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화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여당은 당시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사인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강명구 의원은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가 짜깁기 한 게 아니냐며 전형적인 기획 폭로라고 비난했는데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공세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어제 녹취가 공개된 이후의 상황도 궁금하거든요. 여당 내 분위기도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일단 지도부는 공식 대응은 자제하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정권 흔들기라면서도 상황을 더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녹취도 일부 짧게 나온 상황이라 정확히 이야기가 아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추가 폭로를 예고한 데다 운영위 국정감사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천 개입에 직접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던 여권은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일단 친윤계를 중심으로 녹취 당시 윤 대통령은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기에 공천 개입이 아니라는 논리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니 명 씨와 깊이 교류한 사이는 아니라고 했다며 법적으로 문제 삼을 부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기는 곤란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국민에게 최소한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용산발 악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쇄신 방안으로 제시했던 특별감찰관도 이번 논란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라는 볼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친한계는 물론 친윤계에서도 대통령실이 이번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고 인적 쇄신을 비롯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 같죠? 네, 민주당은 대통령이 사실상 공천을 지휘한 정황이 녹취로 확인됐다며 정치적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국정 운영이 마구잡이 범죄 행위로 구성돼 있다며 그야말로 범죄적 국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 과정, 또 선거가 끝난 후 그리고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정권 처음 봤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의 해명은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꼬집었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잠꼬대였다는 변명 외엔 이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는 만큼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했고 내일은 장외 집회에 나서 여권 공세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공개한 녹취 외에도 입수한 물증이 상당하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탄핵 언급을 하진 않고 있는데요. 섣불리 탄핵안 발의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여권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며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도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말 사형을 구형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선고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65세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가 평소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범행 뒤엔 도주 경로를 막은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 방법도 집요하고 잔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교제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걸 비춰 박 씨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박 씨가 지금까지도 진지한 반성이나 문제성을 인식하는 게 부족하다며 심신미약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박 씨를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무기징역보다 더 높은 형의 규정이 없어 박 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피해 여성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사무실을 찾아가 딸을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박 씨는 범행 현장에서 도주해 경찰이 오랜 시간 추적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박 씨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박 씨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해 경찰이 추적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당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계획적인 범행이라 봤습니다. 무엇보다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유족 측은 사람이 2명이나 죽었다며 박 씨의 무기징역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만약 항소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사형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0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수출 양대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도 10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영 기자, 지난달의 수출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보다 4.6% 증가한 57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0월 수출 가운데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수출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1.7% 늘어난 544억 달러로 집계됐고요. 무역 수지는 32억 달러 흑자로 17개월 연속 흑자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무역 흑자는 399억 달러로 지난 2018년 이후 최대입니다. 네, 지난달에도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효자였죠. 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대부분이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역시나 반도체가 돋보였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2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10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6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또 양대 수출 품목이죠.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62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시나 10월 기준 최대 실적을 썼습니다. 여기에 양대 수출 시장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대중 수출은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미 수출도 10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수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목표한 역대 최대 실적인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중동 사태와 미국 대선 등 대외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이를 면밀하게 점검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타이완을 강타한 태풍 콩레이는 현재 세력이 약해진 채 중국 남부 해안을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밤사이 해상에서 저기압으로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남은 비구름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웅 기자, 벌써 제주도에는 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유입되진 않았지만 태풍 앞자리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현재 타이완을 지나서 해상으로 빠져나온 상태인데요. 현재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산맥이 많은 타이완을 지나면서 세력이 매우 강한 수준에서 약한 강도로 약화했고 오늘 밤쯤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으로 인한 직접 영향은 없지만 앞으로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이미 태풍 앞자리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다소 강한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시간당 강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 산간에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졌고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남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3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전남 남해안과 부산 등 경남 남해안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2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 해상에도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 비바람이 강해지는 해안 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첫 번째 주제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온통 국정 농단만 가득했습니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실이 뭐라고 보시는지. 이거는 아마 국민이 판단하실 일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100% 그 사실 자체가 없고요. 공관위원 중에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100%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의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잖아요. 당무감사를 착수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심이 임계치를 이제 넘어섰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민심입니다. 대표님,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 보고 듣고 2022년 선거 때 김영선 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녹취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 만약에 실제로 공관위 보고 받았다면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한동훈 대표 일단 침묵했습니다. 일단 뭐 전략적인 침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팩트 관계에 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 그리고 야당이 민주당에서 앞으로 추가 폭로를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크게 요동치기 때문에 일단은 신중한 자세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뭐 한동훈 대표나 용산 대통령실이나 지금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대응을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아주 비정상적인 논리로 국민에게 이상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천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 예. 아니, 대통령이 녹취록에서 분명하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거기는 김경선이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녹취가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취임식 하루 전날 명태균 씨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대통령실의 해명으로 따지면. 그런데 거짓말을 하더라도 공관위에서 들고 오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지어내서 공관위에서 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관위에서 들고 온 것은 사실상 사실이죠. 아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공관위로부터 보고받은 적도 없다,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고, 이런 대통령실의 잘못된 해명이 저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대표나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100일 기자회견에서 쇄신이란 키워드도 내걸었고 특별감찰관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당내 소통도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좀 찬물이 끼얹어진 그런 기분일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찬물 정도가 예. 아니라 지금 벼랑 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감찰관을 얘기를 꺼낼 공간이 사라졌어요. 지금 특별감찰관이니 뭐 쇄신이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지금 2022년 5월 9일 날 통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대통령실이, 저도 똑같은 말씀인데 대통령께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명태균 씨 관련 녹취인데 예. 오빠에 대해서 그게 친오빠라고 해명했죠. 대통령실이. 근데 그거를 얼마나 많은 국민이 친오빠라고 생각하겠어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런 맥락에서 지금 대통령실의 그 해명, 그것을 해명이라고 해야 될지 그 변명이라는 게 대단히 구차합니다. 구차하고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왜 폭발력이 있느냐. 대통령의 육성이 처음 공개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녹취 또는 전원 이런 것들이었어요. 진술, 증언 이런 종류들이었는데 이게 대통령의 육성이 그대로 공개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김영선 내가 하라고 그랬다. 당에서 말이 많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을 지금 뭐 앞으로 이제 진전을 봐야지 하겠습니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도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지금 당장 또 섣불리 해명을 했다가 더 꼬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빨리 반응을 내놔야죠. 이 엄청나고 엄중하고 이 시국에 여당 대표가 아무 반응을 안 내놓는다.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되죠. 오늘 중에 무슨 발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공개된 녹취와 관련해서 부분적인 녹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녹취가 짧게 나와서 전체 정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좀 더 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한 가지 확실하게 내거는 거는 당선인 신분이었다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저 주장도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미숙하고 이 사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5월 9일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법률적 해석은 맞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상 대통령급인 당선인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대통령 취임식에서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기 하루 전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훨씬 더 2배, 3배 더 크다. 아니 지금 현재 하루 차이로 법률적으로 뭐 문제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대수겠습니까? 물론 탄핵 소추의 소재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저것은 정치적인 탄핵 논란의 중요한 빌미가 되는 것이고 저거는 친윤계나 용산 대통령실이나 아주 미봉책으로 임시방편으로 사태를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럼 지금 나와야 될 메시지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자 이것은 우선 대통령이 무슨 기억에 나지 않는다. 당시 했던 대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는 물증으로 보여주는 녹취가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요? 이런 1, 2, 3, 4, 4개의 해명이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초등학생 수준의 해명이다. 문제를 더욱 키울 것이고 대통령실은 일단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정확한 팩트를 대통령 참모들이 듣고 공유를 해야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해야 되냐면 명품백 사건처럼 명품백도 빼도 막도 못하는 녹취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저는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 명백한 이 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돼도 정치적으로 2배, 3배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돼요. 대통령 본인이요? 대통령 본인이 자기가 한 잘못이니까 내가 당선인 시절에 여러 가지 경황이 없어서 상당히 부주의한 행동을 했다.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일단 이 문제가 뭐 정리의 단계로 가는 것이지 저렇게 아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해명을 내놓는 거는 이제 문제를 키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제를 더 키우는 해명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 국민의힘 중진 의원 모임이 있었고 민심이 지금 임계치를 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조경태 의원은 뭐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즉시 당무감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내놨더라고요. 당무감사는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무감사 한다고 뭐가 나오겠어요. 지금 친윤이 어쨌든 당의 주류인데 당무감사 하는 건 뭐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당무감사를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을 건 아니라고 보고 임계는 이미 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 정도가 나온 말이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나 권선호 의원의 발언이 너무나 지금 한가해요. 5월 9일과 5월 10일 하루 차이인데 지금 우리 김진희 의원 잘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인 신분이니까 대통령이 아니니까 문제없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도대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면 사실 굳이 그렇게 따지면 5월 10일 날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잖아요. 그건 대통령이잖아요. 그 대통령 신분이에요, 그때는. 전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냐고요. 그리고 그 전 맥락을 보세요. 저 지금 녹취 하나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녹취가 많잖아요. 지금 그 명태균 씨의 음성이 그건 대통령 음성은 아닙니다만 저쯤 되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게 김건희 여사와 그 통화한 내용 중에서 박완수 경남지사 얘기도 나오고 김진태 강원지사 얘기도 나오고 지금 무슨 뭐 저기 강남구청 서초구청장 했던 그 다 나오는데 그게 전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가 얘기하고 그게 대통령에 의해서 영향력 행사했다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씨는 개인이에요. 사인이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또 이런 논란이 또 이런 또 논리를 전개하잖아요. 김건희 씨는 김건희 여사는 개인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또 이런 논리도 누가 얘기를 하던데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도대체가 지금 이 정부의 여당의 핵심이라는 분들이 이른바 친윤의 주류라는 분들이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건 정말 이렇게 가다가요. 이건 임계를 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국민을 우러하는 게 될 수가 있다고요. 하루 전날이니까 괜찮다. 이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친윤계, 친한계, 시각차도 또 엇갈리고 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언론의 단독 보도도 아니에요. 이게 공당의 원내대표께서 일종의 앞뒤 다 자른 녹음 파일을 어떻게 짜집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게 당사자의 어떤 허락도 없이 그냥 공개해버렸어요. 저는 이게 일종의 정말 나쁜 이 수법이고 이게 파렴치한 범죄 수법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 국감이 있어요. 시기를 그렇게 맞췄잖아요. 이게 기획 폭로예요. 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곧 선고가 나잖아요. 이 물타기 하고 있다 벌써.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어떠한 그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물증이라고 얘기했어요. 민주당이 또 그 추가적인 녹취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어요. 민주당의 카드가 다 나와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점에서의 평가는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평도 자제하실 예정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대증적으로 논평이 이렇게 빡빡 나왔다. 근데 그걸 탄핵하는 증거가 저쪽에서 나와버린다. 그러면 그 논평이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이 지금 11월 2일까지는 자기들의 어떤 하나의 구판을 열었습니다. 이 구판에 나오는 것들을 다 봐야죠. 일단 민주당의 패를 다 좀 봐야 될 것 같다. 하나의 해명이 나오고 그것을 탄핵하는 증거가 떠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면 휘말려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당내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당이 기획 폭로를 했다. 아니 폭로를 그러면 기획을 해서 하지 우발적으로 합니까? 저런 식의 특히 강 의원이 대통령실의 대통령 측근 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저런 것도 벌써 5번째 이제 이 실수고 그리고 일부를 빼놓고 짜집기를 했다라는 주장도 하는데 그 일부라는 게 명태균 씨 주장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당에서 그 공천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대목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목은 설사 있어도 전체적인 맥락과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민원을 받아서 얘기해 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김영선이 공천해 주라고 했어. 그런데 당내 반대가 많네. 당내 반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힘을 써서 해줬다는 식으로 굉장히 힘을 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명태균 씨가 평생 은혜를 갚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설사 당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단 대통령이 당선인으로서 일종의 면피용으로 붙인 말이지 그것 자체가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명구 의원이라든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럴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얘기를 했던 논리에 따르면 당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 당에서 할 수 있는 조사의 최대치가 당무감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중요한 공천 개입 의혹 파동이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해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밝혀내야 돼요. 대통령실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라도 질의서를 보내서 대통령이 무슨 답변을 하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당시 대표는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출석하지 않겠죠. 그러면 역시 서면 조사를 해야 되고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은 이 당무조사위원회에서 출석을 시켜서 신랄하게 이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당무감사다. 예. 이렇게 봅니다. 친윤계 반발은 없을까요? 아니 반발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지금 지도부가 과반이 친한계인데. 그리고 그거는 당대표가 당무감사를 지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보면 나중에 기각됐죠. 헌법재판소에서 예.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만 물론 그때 이제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라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도 다 다른데 뭐 경우랑이 똑같은 경우는 전혀 없는 거니까 항상. 예. 그때도 별 내용이 아니었어요. 열린민주당에 대한 그 국민의 지지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가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어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헌법 위반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탄핵으로 왔다 의결이 됐다가 이제 결국은 헌재에서는 그건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뭐 취지로 해서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사안이 아직 뭐 탄핵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까지 안 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심리적 탄핵 같은 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대통령의 육성으로 저 정도가 나온 말이죠. 공천 개입한 이 정황이 뚜렷해 보이잖아요. 저 말은. 저렇게 얘기해놓고 사실 그냥 좋게 얘기한 거다. 아니 세상에 일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무슨 대화를 나누냐고요 도대체가. 무슨 말 다 해놓고 난 그냥 허풍이었다. 명태균 씨 주장대로. 그리고 난 그냥 적당히 얘기한 거다. 기억 안 난다. 그런 의미 아니다. 그럼 아무 대화도 못해요. 저도 대통령의 신분으로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으로 취임 전날 저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건 분명히 그런 정황이 있으니까 얘기했다라고 보는 게 상식이에요. 예. 근데 저 부분을 자꾸 부정한다. 저건 저럴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국민의힘 중진 의원 모임에서도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겁니다. 한 주 전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20%가 깨졌습니다. 19% 긍정을 기록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게 지역별 직무수행평가 지지율입니다. 대구, 경북,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이 18%입니다. 8%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전체 평균 직무수행평가보다 더 낮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갤럽 여론조사 양당 대표 역할 수행평가를 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긍정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 팽팽합니다. 40대 41%를 기록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진 의원님, 20%가 깨졌거든요. 정말 민심이 이제는 정말 심상치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에 관해서 용산과 대통령실의 설명과 대응이 너무
국민들에게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못한 것보다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타격을 줍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 이 닉슨의 공화당이 도청이라는 잘못을 한 것도 심각했지만 닉슨의 백악관이 계속해서 은폐하고 거짓말한 것이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공천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대단한 실수예요. 그럼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 다음날 취임사에서 공정과 상식을 그렇게 국민들에게 강조를 해놓고 자기 자신의 일, 자기 자신 부인의 일에 관해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 저는 왜 2시간 만에 저런 식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놨는지 이해를 하기가 대단히 힘든데 대통령실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저는 상당 부분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제가 대구 사람들한테 얘기를 물어보면 대구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예요. 남편이 왜 아내에게 휘둘리느냐. 그리고 왜 남편이 아내 문제만 나오면 저렇게 감싸고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 대구 경상도 지역의 어떤 보수적인 정서 이런 것도 작용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 제가 쭉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밑으로 갔다는 거, 그 부분하고 한동훈 대표의 또 지지율, 이재명 대표와 비교한 그 지지율을 보면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좀 디커플링,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여론의 지지 흐름이 가고 있다. 이게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거야 뭐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왔던 예.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 다른 언어, 다른 발언들 이런 것들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당연한 건데 보세요. 경기 인천은 16%예요. 전체는 19%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저게 만약 20% 밑으로 내려오면 이건 심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아까 앵커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저거는 말이죠. 어제 그 민주당이 공개한 게 어제 9시 반쯤이었죠. 그러니까 저분이 완전히 100% 윤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공개된 게 100% 반영됐다 보기도 어려워요. 예.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 반응도 그 이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았다. 뭐 대통령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이건 별 문제 없다. 이런 것까지 완전히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음 주 가면 말이죠. 그동안 대통령실의 태도가 그렇게 변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예. 정말 보세요. 저 그리고 명태균 씨와 통화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경선 전이었다. 대통령 후보 경선. 근데 경선 후잖아요. 2020년도 5월 9일은 말이에요. 저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이 일관돼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떠한 얘기를 해도 이제는 신뢰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의 위기, 정통성의 위기, 신뢰 위기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저건 전형적인 그 신뢰 위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그리고 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 축이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이반되고 신뢰를 상실하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예.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런 이제 통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 달 10일이 되면 이번 달 10일이죠. 이번 달 10일이 이제 임기 반환점이거든요. 그때 기자회견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지금 불분명한데 그 전후에서 좀 사과 기자회견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아마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이 문제만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을 전후하거나 아니면 이 사태의 추이를 보고 기자회견을 해서 그중에서 하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이 사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식으로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결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예, 아마도 11월 10일 즈음에서는 없을 것 같고. 시정연설도 안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것도 지금. 이제 충분히 안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예. 이 상태에서는 예. 사태가 어떻게 진전이 되는 거를 보고 오늘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 내일 이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규탄 집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고
워낙 윤 대통령이 초기에 지금 바둑에 이 수를 잘못 떠가지고 아니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계속 쏟아질 텐데 진짜 공관위 보고를 안 받았냐? 안 받았는데 왜 공관위에서 들고 왔느냐고 얘기를 했냐? 지시를 안 했냐? 지시를 안 했다면 김영선을 좀 해줘라고 한 말은 뭐냐라고 계속 질의가 쏟아질 텐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당장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어쨌든 지금 이 여론의 흐름을 타게 할 방책이 뭐가 있을 것인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무엇인가 용산에서 카드는 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명태균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도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최근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아버지 묘에 묻어놓으면 영장이 안 나오잖아요. 아버지 묘소에 영장을 칠 수 있어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네. 아니 나는 저기 있다고 내가 거짓말해요. 증거인멸도 아닌데 뭐. 예 저기 있어요 우리 아버지 산소에. 그럼 검찰이 알아서 찾아가면 되지 뭐. 뭐 싹 다 불질러버리고 말 거예요. 나는 추적거로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싹 불질러버리고 말하면 되죠. 전국을 휘몰아치는 이 파장이 저 명태균 씨 입에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아버지 묘에 묻어놓은 증거를 다 불질러버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창원지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화장을 해서 묘소가 없다는 거잖아요. 화장을 했다고 예. 밝혔어요. 예. 그 묘소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명태균 씨라는 분 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런 말이 지금 앞뒤가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자신의 그 구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상하고 대통령실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를 하면서 협박도 했다가 또 걷어들였다가 내가 입을 열면 다 폭로하면 망한다. 무슨 난리 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 있는데 이건 난 이거 없애겠다. 그럼 일종의 저것도 나 좀 챙겨주시오라는 얘기예요. 나 증거 있으면 이거 폭로하면 난리가 날 텐데. 나 많이 갖고 있다. 갖고 있는데 나 이거 다 예. 없애겠다. 예. 나 더 이상 이제 문제 안 일으킬 테니 나 좀 봐주시오. 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근데 지금 저런 거 휘둘릴 때가 아니에요 이미. 저거는 이미 지났어요. 명태균 씨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이제 법 위반을 수사하고 있는데 저 빨리 해가지고 저 발언도 빨리 뭐 입건을 하든지 해가지고 또 알아내고 이거 전공법밖에 없어요. 이거 해명으로 될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 발언이 어떻게 나온 걸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있는 것도 밝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받아들이고 이제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이 무슨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 한다. 뭐 그러면 이따 손 치더라고. 그게 전혀 쟁점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건 사실 여권이 자초한 겁니다.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까지 들어간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물결로 덮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장외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기획이든 아니든 시점상 이 녹취로 파장이 커진 시점에서 이 바람을 잡아서 장외 투쟁의 판을 키워보겠다. 이게 민주당의 계획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민주당의 목적은 저는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민주당의 논리에 따르자면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공천 개입 녹취록 파동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전국의 핵심 이슈로 등장을 했다. 자, 그렇다면 이 국가의 상대적으로 이 강력한 축인 야당, 야권 세력의 최고 지도자이자 태두인 이재명 대표를 과연 유죄 선고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흔들려고 하느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논리고 이런 식의 외곽을 때리는 수법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서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서명 운동까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100만 명인데 벌써 수십만 명이 서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내도록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사 유죄 판결이 1심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파장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를 지속을 하는 야당의 파워를 밀고 나가겠다. 예. 어쨌든 지금 시작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내걸고 간판을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조국 대표 쪽에서는 특검을 내걸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물결이 합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 이제 사태의 진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아직 탄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는데 민주당은 말이죠. 저게 이제 말하자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계속 조금씩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태풍이 바다 위를 건너면서 서서히 에너지를 모아서 크게 폭발하듯이. 빌드업하는 겁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당연히 11월 15일과 25일에 그 사법부 1차 심사, 1차 판결 재판 이재명 대표의 이 부분도 당연히 의식을 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아마 사법부가 압력을 느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압력이. 이건 단순하게 민주당이 압박을 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의식하는 게 아니라 이 여권의 이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린 말이죠. 사법부가 이 현재의 이쪽에 대척에 있는 게 이재명 대표잖아요. 알아서 흔들 수밖에 없어요, 사법부가. 이 부분을 제가 아까 그래서 여권이 자초했어요.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여당이 정상적인 지지를 회복할 때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판결을 낼 수 있다고. 그렇다고 제가 사법부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된 말이죠. 이재명 대표에게 법리적으로 이게 유죄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1심, 2심까지 간다. 1심 같은 경우는 저는 유죄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결국 2심으로 남길 수 있다고요. 2심에서 알아서 무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제가 지난주에 언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치와 법치가 혼재돼 있다고. 이 상황을 대우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코너에 몰리면 저는 사법부도 같이 정치적인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라는 게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아마 민주당은 그걸 의식해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야당으로서 말이죠. 끝으로요, 김준희 의원님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정성호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흘리고 있는 단어가 4년 임기 단축 개헌 카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만약에 꺼낸다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흘리고 있거든요.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과 야권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의 임기를 한 1년 정도 단축해서 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맞추는 것, 이것은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의 오늘 어제의 문제 때문에 등장하는 이슈가 아니다. 오래됐다. 수년 내지는 수십 년 된 문제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일이 터져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나 그래서 지지율이 더 추락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이익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부부의 문제 때문에 저렇게 흔들리고 레임덕이 오고 국정 동력을 상실하면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을 하는 문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닐 거니와 그리고 그렇다면 차제의 4년 중임제라고 하는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개헌도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장외투쟁 물결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구호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틀 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대홍수가 스페인 남동부를 휩쓸었죠. 사망자 수가 158명으로 급증했는데 아직 실종자가 많아서 인명피해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성 기자입니다. 지난 화요일 스페인 남동부 발렌시아 지역은 난데없이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단시간 기습폭우에 다리와 철로가 끊기고 부서졌고 논과 밭은 흙빛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사람이든 차량이든 도로와 골목에 있는 모든 게 사나운 물살에 순식간에 휩쓸렸습니다.
Fueron ríos que se llevaban los coches, los empotraban uno encima de otro, rompían casas, han roto. Esto no era imaginable absolutamente.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희생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요일 95명에서 목요일 오후엔 15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종자 수가 수십 명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사망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 1973년 10월 홍수로 300명이 사망한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내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Solidarizarnos de nuevo con las víctimas, con sus familiares y trasladar también el compromiso del Gobierno de España y de todas las unidades que pertenecen al sistema de protección civil nacional. 이런 재난은 앞으로 규모와 횟수를 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And we know that events like this are going to get more extreme and more frequent as the world continues to warm. 실제로 당장 이번 주에 또 다른 수마가 유럽 남부를 덮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한 남성이 절벽 꼭대기에서 거침없이 이렇게 몸을 던집니다. 마치 애니메이션 주인공 알라딘처럼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는데요. 엄청난 속도인데도 여유롭게 허공을 가르는 모습. 이거 진짠가 싶으시죠? 사실 이 남성은 프랑스의 극한 비행 선수인데요. 어릴 적 보고만 했던 알라딘의 마법 양탄자 비행 장면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 40여 차례의 실전 훈련을 거듭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베이스 점프, 윙슈트, 패러글라이딩 등 극한 비행 관련 경력만 20년이 넘지만 그래도 양탄자 비행이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요. 놀라운 도전 정신으로 눈을 의심케 하는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한 고속도로 갑자기 찌르레기 한 마리가 CCTV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화난 표정으로 한참을 얘기하더니 호련히 이렇게 떠나버립니다. 마치 카메라를 향해서 무슨 말이라도 하는 것 같죠? 나 찍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시각으로 지난달 10일 뉴질랜드의 고속도로를 모니터링하는 교통국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다이내믹한 표정이 고스란히 찍힌 이 영상이 SNS상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이 새는 해충이라고 하네요. 네, 개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이마에는 제3의 눈인 붉은 티카를 그리고 네팔의 연례 행사 가운데 하나인 쿠쿠루푸자, 개들을 위한 공양제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마을에서 기르는 개나 떠돌이 개들에게 푸짐하게 음식을 주는 날인데요. 말하자면 이날만큼은 개들이 왕처럼 대접을 받는 날입니다. 네팔의 전설에 따르면 개들은 지하 세계의 문을 지키는 존재이자 파괴의 신인 바이랍을 태우고 다닌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네팔인들은 집에 불운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지켜주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개를 정성껏 대접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위에 돼지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림잡아봐도 30마리는 훌쩍 넘을 정도인데요. 차량 밖으로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는 운전자들 역시 당황스러움이 역력해 보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북 고령군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돼지를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돼지 30여 마리가 도로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경찰이 먹이를 주는 등 수습 작업을 벌였는데요. 경찰은 화물차가 빗길에 커브를 돌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대선을 사흘 앞두고 사전투표율이 50%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쓰레기섬 발언으로 촉발된 막말 공방은 이번엔 여성 보호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 모두 사전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합니다. And we need you to vote early, Wisconsin. Because we have 6 days left in one of the most consequential elections of our lifetime. The main thing to me is you got to vote. You got to vote. Voting early, I guess, would be good, but you know, people have different feelings about it. But the main thing is you got to get out. You got to vote, and I'll be voting early. 미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달 27일까지
전국 단위에서 성인 1000여 명에게 물어보니 응답자의 54%가 사전투표를 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했다는 대답이 20%, 앞으로 할 것이라는 사람이 34%로 대선 당일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42%보다 많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33%에 머물렀던 사전투표율은 2016년 40%, 2020년엔 69%까지 치솟았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로만 보면 사전투표 참여 비율은 민주당 지지자가 63%로 공화당 지지자 47%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푸에르토리코 쓰레기섬 발언으로 촉발된 양측 공방이 이번에는 여성 보호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를 타고 바이든 대통령의 쓰레기 지지자 발언을 공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한 말이 문제가 된 겁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여성들의 의사와는 관계없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protect the women, sir. Please don't say that. Why? They said we think it's very inappropriate for you to say. So why? I'm president. I want to protect the women of our country. Well, I'm going to do it whether the women like it or not. I'm going to protect them.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위기에 처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 think very offensive to women in terms of not understanding their agency, their authority, their right and their ability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own lives, including their own bodies. 양측의 쓰레기 발언이 막판 미 대선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여론의 향방이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성입니다. 초박빙으로 진행이 되는 이번 대선의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펜실베니아주는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아 핵심 승부처로 꼽힙니다. 여론조사에서 지역 민심은 아직 예측 불허인데 현장의 민심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펜실베니아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7개 경합주 중에서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아 이번 미 대선의 승부를 가를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 여론조사에서 펜실베이니아 민심은 초박빙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로선 예측 불허입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도시 주민들과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교외 지역 주민들 간 시소 게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확실합니다. I'm loath to make a prediction. I think it's all going to depend on how much of Philadelphia turns out versus how much of the very rural parts of the state. I think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city voters and voters that are out of the city. I think urban voters are going to lean to Kamala Harris in their voting. 전문가들은 대선에서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인 270명 확보를 결정짓는 티핑 포인트 주가 펜실베이니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트럼프 측 인사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섬이라고 부른 사건이 중대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미국 내 푸에르토리코 출신은 600만 명으로 히스패닉계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고 펜실베이니아에만 40만 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I want a president who help us to progress to Latinos. 지역 한인들도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편을 가리기보다는 우리 한인 유권자들이 가능하면 이번 투표에 모두 나가 투표함으로써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목소리를 많이 높이겠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지난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손을, 그보다 4년 전인 2016년에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막판까지 혼전 양상인 이번 대선에서 미국 시민들은 펜실베이니아의 선택을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한 심정으로 지켜볼 전망입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어제 헬로윈데이를 맞은 서울 홍대와 이태원 거리는 축제 분위기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합동 순찰을 벌이며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마블 영화 속 캐릭터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까지 각양각색 분장을 한 사람들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헬로윈을 맞은 서울 홍대 거리 모습입니다. 막상 나와보니까 막 코스프레하는 분들도 많고 되게 좀 재밌는 캐릭터들도 많아가지고. 홍대 관광특구는 애초 서울시 예상을 뛰어넘는 최대 7만 8천여 명이 찾으며 곳곳에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인력 등 280여 명이 투입돼 인파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주점들이 몰려있는 서울 홍대거리입니다. 한가운데에 질서 유지 펜스를 설치하고 우측 통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현장 혼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경찰 분장 단속이나 범죄 예방 활동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축제 참가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외국인 남성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2년 전 참사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이태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밀집도를 보였습니다. 대신 골목길을 찾는 추모객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도 조금이나마 이 참사 현장에 대해서 추모를 하고자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분장한 사람들 그리고 거리 행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헬로윈에서 별다른 안전사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주말까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홍대와 이태원, 성수동 등 15개 지역에서 중점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경찰이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편의점에서 라면을 쏘는 건 물론 우리나라를 비하하며 선 넘은 난동을 부려온 미국인 유튜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미국인을 응징하겠다고 폭행을 한 국내 유튜버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구독자 수를 늘리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소녀상에 입을 맞추며 모욕하고 편의점에서 일부러 라면물을 쏟아냅니다. 모두 미국인 유튜버인 소말리가 저지른 도를 넘은 난동들입니다.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자 신고가 잇따랐고 경찰은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소말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마약 관련 의혹에 대한 첩보도 입수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논란을 빚은 소말리 행동은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갔는데 구독자 증가로 인한 경제적 수익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독자 수 늘리고 그로 인해서 얻어진 이익이 이런 범죄 행위로 인해서 잃게 된 비용, 소위 말하는 처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범행이 억제되지 않고 소말리에게 사적 제재를 가하려는 유튜버들까지 등장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20대 남성 유튜버가 소말리의 행적을 쫓다가 길에서 만나 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자극적인 콘텐츠에 유튜버들 사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유튜브의 자정 노력은 물론 법을 보완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효과적인 공적 제재들이 마련돼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이버레카의 진화된 형태로 또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법적 처벌의 경계를 오가며 온갖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결국 구독자 수를 늘려 돈을 챙기기 위해서일 거라는 분석이 높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발사한 ICBM이 최신형인 화성 19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탈북민 출신인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종 완결판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완결됐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화성 19형은 화성 18형에 비해서 이 탄도 부분도 상당히 굵어졌고요. 그리고 사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술적인 진보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최종 완결판이다, 앞으로 또 개발할 것이 없다라고 공언을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우리가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는 뭔가 미숙한 구석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요? 왜냐하면 이 최종 완결판이라고 부르려면 사실 18형과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탄두 증량을 키웠다라든가 혹은 사거리를 늘리는 것은 사실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과연 그 탄두가 대기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기술을 확보를 했느냐. 이 문제를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북한이 그것을 이제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그 북한의 영상에서도 역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부러 숨길 걸 수도 있고 여전히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여전히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이 재진입 기술의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도 아직은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사일이 실린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TEL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TEL 즉 북한이 이거죠, 이거. 예, 발사되죠. 그렇습니다. 저 12축 TEL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축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바퀴가 12개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사 미사일은 11축, 즉 기존에 화성 18형을 발사했던 그 11축 TEL에 실어서 미사일을 올렸단 말이죠. 즉 이 12축에도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를 하지 못한 것 아닌가. 12축 발사대 자체는 공개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화성 19형 발사에는 지금 공개된 바로는 쓰이지 않은 것으로 지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화성 19형 그림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끝부분이 좀 뭉툭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탄두 부분이 커졌다라는 것은 저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다탄두라는 겁니다. 탄두를 더 많이 넣는다고요? 예, 그렇죠. 즉 탄두 안에 예컨대 하나의 핵탄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또 많게는 5개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핵탄두를 넣어서 이 폭발력, 즉 핵무기의 위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고요. 사실 이런 다탄두는 러시아도 자주 사용을 하는 기술이고 미국도 다탄두 이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기술적인 진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 파병식이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러시아 기술 가져온 게 있나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였는데 그거는 아직은 좀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시급하게 가져와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탄두 재진입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공개를 하지 않았고 또 미 정보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을 하면 여전히 북한이 러시아가 북한에게 해당 기술을 넘겨주었다라고 믿을 만한 확실한 정보는 없다라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해당 기술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ICBM 발사 현장에 김주애가 왔더라고요. 예, 최근에는 맞습니다. 좀 뜸했었는데 이런 ICBM 발사 현장에 김주애를 동행하는 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걸까요? 현재 북한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ICBM의 위력은 결국은 이 정권 보위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무기를 발사 시험하는 현장에 김주애를 태동하고 데려갔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그 북한식 표현으로 한다면 이런 획기적인 사변마다에 김주애가 등장을 해서 아버지 김정은을 보좌하면서 후계자로서 어떤 그 지도자 수업을 차근차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저 사진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현재 모든 북한 언론 매체가 김정은을 보도할 때의 그 사진 구도는 김정은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다른 피사체들을 배치를 하거든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김주애가 등장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노동신문에 실리고 있는 사진을 보면은 김정은이 중심에 있다가도 가끔씩은 김주애와 김정은을 동시에 중심에 넣는 그런 화법을 통해서 마치 그 중심이 2명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저런 것도 지금 보면은 포커스가 2명인 그렇죠. 완벽한 중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효과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 될 때도 어린 시절에 저런 장치가 있었습니까? 김정은은 후계자가 될 때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분한 후계자 수업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집권 초기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 혹은 소문들이었거든요. 2009년에 김정은이 공식 후계자로 북한 내부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북한 내적으로 즉 고위 관료층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건 불과 2008년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지위에 올라간 것은 결국 김정일 사망 이후인 2012년 초부터인데 결국은 이 후계자로서 대중에게 공개된 시간이 결정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공개 활동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권 초창기에 과연 저 어린 김정은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만 혹은 여러 가지 우려가 이 북한 사회 내부에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숙청을 치르면서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의 다음 후계자는 그런 전철을 밟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주민에게 노출을 시켜서 후계자로서 각인시키고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후계자로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신데 예. 김주애가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후계자인지를 놓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죠.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또 이런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우리 국정원이 먼저 김주애 오빠, 즉 김정은의 큰 아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밝혀져야 되지만은 만약 김정은이 아들이 없다고 하면은 저 봉건적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생산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김주애는 후계자는 아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나이 때 김정은과 김여정은 스위스에 유학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김주애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다른 여자아이가 나타났을 때 아니다. 유학가 있을 수 있다 했는데 그 아들은 나타나지 않고 김주애를 계속 띄우는 것은 저는 그 아들 거기 유학을 은폐시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추측일 뿐이지만 현재 이제 국정원장에서는 후계자가 맞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지만 박지원 의원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 아들 있을 거다 이런 추측이네요. 뭐 개인적인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박지원 의원께서도 국정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또 나름의 어떤 타당한 근거와 분석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많은 어떤 북한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만약 박지원 의원 언급대로 아들이 있고 아들을 은폐시켰다가 나중에 어떤 시점이 되어서 후계자로 공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북한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현재 김주애는 약 2년 전 이맘때 처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2년 전 이맘때부터 이미 후계자로서 대내외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고 특히나 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는 후계자로서 인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밀한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아들이 갑자기 짠 이렇게 등장을 해서 내가 이제부터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은 명분도 없거니와 김주애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어떤 그 레거시를 봤을 때 전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논리는 좀 개연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아들이 있어도 내세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세우지 못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분석이고요. 특히나 현재 노동신문이 김주애와 김정은을 실을 때에 그 쓰는 표현을 보면은 향도자라는 표현도 쓰고 우리가 과거에 김정일이 후계자가 될 때 그리고 김정은이 후계자가 될 때 후계자의 지위를 암시하는 듯한 단어들을 북한 노동신문이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의 패턴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봐서는 현재 북한에서 김주애가 후계자 위치에서 가장 1순위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굳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지금 이제 북한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러시아 이제 파병 문제일 텐데 그렇죠.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장성 3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명의 장성 이렇습니다.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부장,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국 소장 이렇게 3명의 이름을 공개했는데 저 중에 핵심이 누굽니까? 많은 언론들은 김영복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사실 리창호가 오히려 김영복보다 더 김정은이 신뢰하는 인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복이 지금 우리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직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 폭풍 군단의 군단장을 지냈었고 예. 그리고 현재로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지위가 상당히 높고 상장이라는 그 지위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공개된 리창호는 역시 상장입니다. 그리고 정찰총국장인 동시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입니다. 즉 김영복과 지위가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리창호라는 사람의 이력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별을 단 게 2020년의 일입니다. 즉 장성이 된 게 2020년인데 약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여러 번의 진급을 거쳐서 별 3개가 됐단 말이죠. 최근에 확 부상한 인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상식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별 3개를 다는데 4년이 걸렸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인사고 1년에 하나씩 별이 늘었다는 뜻이기 그렇죠.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지금 리창호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리창호는 대한민국 정부가 규정한
대북 제재 독자 대북 제재 안에 올라 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정찰 총국장으로 지낸 게 약 2년 전부터인데요. 그때부터 북한의 해킹 사태라든가 대규모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이 주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배후에서 진두 지휘한 사람이 바로 이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전의 시대 아닙니까? 북한은 그런 드론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드론을 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러시아보다 많이 미약합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정찰 총국장을 러시아에 보냈다라는 것은 예. 향후 북한이 러시아가 사용하는 그런 드론전 기술들을 익혀서 대남 전략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다. 예. 앞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군대만 보낸 게 아니라 장성 3명까지 파견했을 정도면 북한이 지금 이 러시아 파병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장만 2명을 파견한 겁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파병 병력의 규모는 12,000명이기 때문에 12,000명은 통상적으로 한 개 사단 규모거든요. 그러면 한 개 사단은 북한에서는 소장, 우리는 준장이라고 하는데 별 하나가 지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예. 하지만 별 3개짜리 상장을 2명이나 보냈다는 것은 차후 북한의 추가 병력 파병 가능성까지도 열어놓은 그리고 또한 병력 파병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군사적인 어떤 제휴가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북한군이 이미 투입됐다, 뭐 전사자 나왔다, 설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영상들도 있는데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그런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가 돼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단 영상을 좀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끌스크립 교수가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러시아들은 공격전에 아무런 정찰도 하지 않고 저에게 먼저 무기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제 인원이 40명이었는데 제 친구들인 흑철야, 경혈을 비롯하여 모두 전사했습니다. 제 눈으로 사자들처럼 쌓여있는 러시아 군사들의 시체들과 확인된 땅과 상하차들을 보았습니다. 펼치는 이 전쟁에서 피할 겁니다. 네, 이것은 뭐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영상이고요. 이 영상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 영상이 사실일 가능성을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뭐 말투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 저 영상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나 혹은 근거들이 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그것을 모으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단은 저 영상 자체만 우리가 좀 평가를 한다면 영상에 등장하는 그 병사가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말투라든가 그런 것들은 분명 북한 말투가 맞고요. 예. 그리고 방금 뭐 파괴된 땅크나 장갑차를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그 땅크라는 건 결국 우리는 탱크라고 하지만 북한은 땅크라고 땅크라고 하거든요. 하는군요. 즉 예.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그 북한 군인들만 사용하는 용어들이 자주 등장했다라는 것은 조작의 가능성이 조금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조작을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일단 저 영상 자체만 놓고 봤을 때에는 북한 병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영상의 진위 여부를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뉴스 보도들도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것 역시 진위 여부를 좀 파악을 해야겠지만 예. 선발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갔고 그중에 대부분이 전사하고 한 명이 생존했다라는 보도가 엊그제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보도를 뒷받침해주는 자료로 추가로 공개된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투 상황이 북한군에게 매우 불리하게 매우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예측했다시피 현재 북한군에게 지급되는 여러 가지 어떤 장구류라든가 보급 물자가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또 저 병사가 언급한 대로 초보적인 정찰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돌격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 상황들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영상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의 개연성도 크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이라고 단정을 한다면 아니 무기도 주지 않고 지금 투입을 시킨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전투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특히나 러시아 군의 일선 보병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보급 상황의 열악함은 이미 익히 알려진 바 사실입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러시아 군에게도 여러 가지 물자라든가 장비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총이 없어서 그냥 우크라이나군에 그냥 투항하는 사례도 정말 많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그 상황이 북한군이 투입되었다고 해서 뭐 나아질 기미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군 역시 러시아의 일선 보병들이 겪어야 하던 여러 가지 보급 부족 사태를 고스란히 겪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지금 12,000명이 파병됐지만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고 더 많은 추가 파병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폭풍군단 출신 탈북민이 언론 인터뷰에서 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폭풍군단은 암살이나 시설 파괴 같은 임무를 하던 그런 부대인데 네. 저런 현대전 막 미사일 쏘고 이런 데서 성과를 낼 수 있겠나 의문을 좀 갖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 폭풍군단, 특히나 이 경보병 여단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 중에 하나는 매우 간소한 무기를 가지고 빠르게 침투를 해서 은폐, 엄폐를 잘해서 산악 지형을 타고 내려와서 후방을 교란하고 치고 빠지는 전술이거든요. 하지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대부분 벌판 아닙니까? 어떤 산도, 즉 몸을 숨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아주 간편한 무기만 들고 가다 보니까 사실상 방어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은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요. 북한이 지금 뭐 장성 3명까지 보낼 정도면 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비했고 또 앞으로도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파병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북한의 파병 규모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기 예. 때문에 정확한 병력 규모를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어림잡아서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숫자는 약 8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추가로 파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8만에서 10만이라는 숫자는 현재 러시아가 필요한 병력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러시아가 필요한 병력 부족분을 북한이 대부분 이제 대체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이고요. 앞으로 이 김정은이 지금 이 전쟁에서 원하는 것은 결국은 러시아와의 혈맹 관계고 그것을 더 넘어서 북한을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내에서 본인의 어떤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수단을 러시아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예. 더 많은 북한 장병들이 희생될 가능성이 크고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희생되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전쟁에 참전했는지에 대한 명분 이런 것들 전혀 찾지 못한 채 결국 지금 오로지 어떤 외화 벌이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측면도 크기 때문에 병사들은 병사들대로 죽어나가지만 그들의 유가족이라든가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어떤 합당한 보상이나 대가를 전혀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채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서 국제사회가 비판을 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또 파병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김정은이 어떤 도발을 또 계획할지 이 부분도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개 매수가보다 주당 20여만 원 낮은 가격으로 2조 5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고려아연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준비하고도 공시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면서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를 통해 확보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윤범 회장 측 지분은 39.27%, 영풍 MBK연합이 42.67%로 최 회장 측이 3.4%포인트 뒤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발표한 유상증자 계획대로라면 최 회장 측 지분은 우리사주조합 배정분까지 합쳐 0.5%포인트 앞서게 됩니다. 고려아연은 채무 상환을 증자 목적으로 내걸었지만 대부분의 채무가 공개 매수 과정에서 급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24일 종가 기준 113만 8천 원을 기록했던 주가는 주당 67만 원 유상증자 발표에 연이틀 급락해 1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차입으로 89만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67만 원의 주식을 발행하는 자해 전략은 회사 주인이 전체 주주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공개 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준비한 정황도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지난달 11일 정정한 공개매수 신고서입니다. 이번 공개매수 이후 회사의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 장래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사흘 뒤부터 유상증자 모집 주선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기업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하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 이첩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 측이 차입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뒤 유상증자로 갚겠다는 계획을 모두 알고 절차를 진행했다면 공개매수 신고서에 중대 사항이 빠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의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고려아연은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추진 과정의 부정거래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며 추진 과정에 불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미래에셋이 진행한 실사는 유상증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리파이낸싱 등을 위한 것인데 오해가 있어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날짜 기재에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오해가 있어 금감원에 성실히 설명하고 있다며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야구 NC의 이호준 신임 감독이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선수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감독은 경남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느 포지션이든 보장된 자리는 없다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성과를 내는 선수에게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독은 현역 시절 등번호인 27번을 계속 달기로 했고 내년 시즌 주장은 박민우 선수라고 발표했습니다. 은퇴 이후에 2019년부터 NC와 LG에서 코치로 지도자 수업을 받은 이 감독은 3년간 총액 14억 원의 NC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이호준 감독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포지션이든 보장된 자리는 없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루까지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라면 선발 엔트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큰 점수차의 휴식이 차원에 교체가 주어질 때도 교체된 선수가 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프로축구 울산이 오늘 리그 2위인 강원을 상대로 우승 확정에 도전합니다. 시즌 중간에 사령탑이 교체되는 혼란을 딛고 울산이 3년 연속 우승을 이뤄낼지 관심인데 강원의 상승세도 무섭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2년 연속으로 챔피언 자리에 오른 울산은 올해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직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김천과 강원 같은 복병에 등장해도 비교적 순항했는데 시즌 중반 난데없이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 경질의 유탄이 울산에 떨어졌습니다. 선임 절차 논란과는 별개로 믿었던 홍명보 감독이 치열한 선두 경쟁 중에 팀을 떠나면서 피노키홍 비판이 쏟아졌고 팀은 불안한 대행 체제에서 하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긴급 소방수 김판곤 감독 투입은 바로 효과를 봤습니다. 김판곤 체제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 승률 80%를 기록하며 울산은 1위로 파이널 라운드에 안착했습니다. K리그 3년 연속 우승까지 남은 한 발짝, 턱밑까지 쫓아온 강원과의 일전에서 이기면 승점 차이를 7점까지 벌리며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3년 연속 챔피언 자리에 오릅니다. 파이널 라운드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그 도장 깨기 하나 해낼 것 같아서. 울산은 이번 시즌 강원과 3차례 만나 2번 이겼고 특히 안방에선 15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포 주민규가 106일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침묵에서 깨어난 건 유독 든든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MVP급 활약으로 태극마크까지 달았던 영건, 양민혁을 앞세운 강원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즌 초에는 많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간절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 80%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이 울산을 두르고 승점 1점 차까지 추격한다면 K리그는 마지막까지 우승팀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안개 속 승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내륙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해 안갯길 운전 시 앞차가 보이질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안개 낀 정도에 따라 자동차 후미등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취재에 임늘솔 기자입니다. 짙은 안개에 뒷차가 앞차를 갑자기 마주하면서 손쓸 틈 없이 부딪힙니다. 뒤따라오던 차들도 마찬가지. 순식간에 차량 100여 대가 추돌하면서 도로는 마비됐습니다. 이처럼 안개 낀 날에는 운전 중 앞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아 추돌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차선이 좀 더 잘 보였으면 좋겠고 그 앞으로도 사고가 날까 봐 좀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안개 낀 도로에서 자동차 후미등 밝기를 스스로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후미등은 차량이 도로 상황을 수신할 수 있는 V2I 통신 기술을 활용해 안개 농도에 따라 4단계로 최적의 밝기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안개가 가득한 터널 안에서 기존 후미등과 이번에 개발한 후미등을 비교해봤더니 후방 60m에서는 이번에 개발한 후미등만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안개가 매우 짙은 상황을 가정하고 실험해보니 새로 개발한 후미등이 기존보다 평균 29배, 최대 32배까지 밝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최적의 후미등 광도값을 찾기 위해서 실증 실험을 통해 결과 분석을 했고 이를 알고리즘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후미등 밝기 조절 기술은 현재 양산되는 차량은 물론 자율주행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율차가 잘 후미등을 볼 수 있게 적외선을 적용한 후미등을 같이 개발을 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적용할 예정이고요. 또 이번 기술로 추돌 사고를 예방해 안정적인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연구팀은 도로에 안개 시정기 없이도 차량의 시정거리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방향성을 논의하는 미래 유망기술 컨퍼런스가 올해로 19회째를 맞았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의 주요 키워드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인간이 지시한 대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등 임무를 수행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마치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결정을 내리는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고 2027년까지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내놨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미래를 여는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앞으로의 국가 미래전략기술 방향을 살펴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깊은 통찰과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과학기술계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해 예측한 미래 고성장 과학기술 10가지가 제시됐는데 앞으로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과 협업이 커지고 있으며 기술과 인간, 환경 사이의 균형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고 그 분야에 맞게 채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혁신을 만들어갈 미래 유망기술.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전략적 대응책이 되는 것은 물론 신산업을 만들어낼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제주에서 대형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민만큼 동원할 수 있는 소방력에 한계가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을 가정해 다른 지역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규모 훈련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타워, 여기는 A2G로, 제주지역 1마일, 우측이 하대로 기다립니다. 제주 지역 공항에 불시착한 여객기에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서둘러 비행기 출입문을 열고 탑승객들을 구조합니다. 출동한 소방차들은 비행기 폭발을 막으려고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가 엔진 화재로 제주 지역 공항에 불시착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불시착 과정에서 엔진과 잔해물이 떨어지며 발생한 한라산 산불과 건물 붕괴 등 복합 재난 상황에 소방당국이 사흘 동안 대응하는 설정입니다. 실제 민항기까지 동원되는 등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민관군 60여 개 기관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섬 지역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광주와 부산, 경남 등 다른 지역 소방관과 특수소방차들이 제주로 출동했습니다. 제주 같은 섬 지역은 자체 소방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군 수송기와 상륙 함정을 이용해 소방력을 신속히 섬까지 동원하는 절차를 훈련한 겁니다. 공군 수송기, 해군 상륙 함정과 민간 선박을 활용하여 전국의 소방대원과 특수소방 차량을 동원하였는데 차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훈련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다른 지역을 오고 가는 주 이동수단이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는 이번 훈련의 의미가 더욱 큽니다. 국가로부터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대응을 한 훈련을 처음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크고 저희들을 찾는 1,500만 명 이상의 내외국인의 관광객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훈련은 섬 지역의 재난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기관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기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ASM이 경기도에 2030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위해 경기도와 네덜란드 지자체 사이에 워킹 그룹도 운영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최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와 정명건 화성시장, 히첸 엠사드 ASM CEO가 ASM 본사에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ASM이 앞으로 3년 내 1조 5천억 원, 2030년까지 추가로 1조 5천억 원을 경기도에 투자하는 협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ASM 한국 공장이 위치한 경기도에서 반도체 부품을 구매하고 경기도 소재 대학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We think that this MOU will mark a new chapter in our collaboration, which I believe will produce many mutually beneficial outcomes for ASM and the people of Gyeonggi Province. ASM은 반도체 웨이퍼 장비 제조업체로 원자층 증착 장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화성 동탄에 오는 2027년까지 14,600제곱미터 규모의 연구 제조 혁신 센터를 짓고 있는데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생 협력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 MO에 담겨져 있어서 아주 기쁘게 지사로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또 화성시 ASM이 이제 공동으로 다시 한번 발전하고 또 우리 반도체 메카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도와 네덜란드 노르트 브라반트주와의 첨단 산업 분야 협력도 크게 강화됩니다. 노르트 브라반트주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ASML과 글로벌 기업 필립스가 위치한 네덜란드의 경제 1번지입니다. 두 지자체는 반도체를 비롯한 기후테크와 스마트 농업 등 5개 분야에서 워킹그룹을 구성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스마트 농업, 또 청년과 청소년 교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교류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서로 협력 관계를 하는 지평을 새로 열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 지사는 ASML 경영진과도 만나 당초 삼성전자와 함께 화성에 조성하기로 했던 공동연구센터의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2주 전 미국에서 2억 1천만 달러를 투자 유치했던 김 지사가 네덜란드에서 또 한 번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임기 내 100조 투자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덜란드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의 인기만큼 출연자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데요. 최종 8인 경연에 들었던 중식 셰프 정지선 씨를 만나 정 씨의 요리 철학과 서바이벌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인기를 끈 중식 셰프 정지선 씨. 특히 전통 재료인 시래기를 활용해 중국식 맛탕 바스를 만드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안성현 셰프님 같은 경우는 제가 쓰레기로 바스를 만들었을 때 저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했었거든요. 되게 칭찬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느낌도 그분에게는 약간 새롭게 느껴졌다는 거에 되게 감격을 받긴 했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들에게 김치전을 구워주던 정지선 셰프. 중식에 흥미를 느껴 학생 때부터 열정을 보였지만 우리나라의 폐쇄적인 주방 구조를 경험하고 중국 유학을 택했습니다. 그거를 룸을 들어가서 레시피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안 가르쳐줄 필요가 있나? 맛은 볼 수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언어 장벽을 뚫고 공부를 마쳤지만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성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중식 주방에서 여성 셰프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던 겁니다. 이력서를 다 안 받아주셔가지고 취업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나 이렇게 많이 배우고 왔는데 라는 약간 자신감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성별 보고 바로 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뚝심 있는 성격이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고객이 남긴 음식을 보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졌고 새우 알러지에 대처하기 위해 냄새로 간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냄새를 맡으면 약간 짠내랑 단내랑 조화로운 감칠맛이 소위 꼰대라는 비판도 듣지만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다면 이것이 가장 큰 덕목이라고 정지선 셰프는 강조합니다. 꿈이 조금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저한테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게 네가 조금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냥 버텨. 난 이제까지 버텨서 여기까지 왔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요리로 자신의 세계를 빚어가고 있는 정지선 셰프의 이야기를 오늘 밤 11시 10분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에서 전해드립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현재 중북부 지역은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예미 캐스터. 네, 평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흐리기만 한데 남부 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흐린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남부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해안가로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집중호우가 예고됐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타이완을 지나면서 세력이 약해졌지만 그 앞자리에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며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도 비상입니다. 현재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서해 남부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특보는 점차 남해안으로도 확대되겠고요. 제주도는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항공기가 결항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는 내일 남부지방부터 잦아들며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제주도 산간에 최고 30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도 최고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영동 지역은 밤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까지 내륙은 대체로 맑고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내린 뒤 찬바람이 불면서 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물결이 높기 때문에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